예, 안녕하세요. 홍순례입니다. 유튜브 방송 녹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여기 몽주 학술원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보다시피 큰 칠판도 마련했습니다. 오늘부터 꿈과 사주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많은 동영상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대형 칠판 앞에 있고 보니까 참 오랜만입니다. 제 인생길이 제 사주인데 이렇게 인성이 세 개가 됩니다. 편인 두 개, 정인 하나. 그래서 요걸 갖다가 만약에 그냥 월지로 보게 되면 제 사주가 격국은 정인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수로 보게 되면은 또 상관격도 좀 가능하고요. 제가 인성과 상관이 있어서 이러한 강의, 수업, 그러한 인생길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참 제가 교직에서 33년여 재직하고 이렇게 명예퇴직을 해서 또 제가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 제작을 하면서 이렇게 대형 칠판 앞에 서 있고 보니까, 야, 내 인생길이 이렇게 인성, 학자의 길, 또 가르치는 길, 제가 또 책도 여러 권 내고 내 사주대로 내 인생길이 흘러가는 것 같다. 사주도 참 맞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 본격적인 첫 번째 시간으로 준비한 것이 운명이 되겠습니다. 운명에 관해서. 우리가 운명에 관해서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특히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과연 우리 인생길에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인생길에 보이지 않는 그 운명의 길이 있다. 운명의 길이 있다에다가 동그라미 한 10바퀴 돌려야 되는, 이러한 그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이 있는데, 이러한 운명이 과연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이러한 그 운명에 관해서 이 사주에서 보면은 요 위에 8자를 명조라고 하는데, 요걸 갖다가 명이라고 합니다. 명.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대운이 10년마다 흘러가고 체운이 1년마다 흘러가는데, 요걸 갖다가 사주에서 운이라고 합니다. 운.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인생길에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길이라는 것이 가을바람에 여기저기 흩날려 떨어지는 낙엽처럼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의 흐름 속에 벗어날 수가 없었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제 자신의 운명의 길, 또 저의 두 동생의 운명의 길도 그렇습니다. 예, 제 자신이 삼형제 중에 장남인데요. 뭐 이렇게 보면은 중학교 때까지 그래도 부모님과 단란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중3 때 어머님이 고혈압 중풍으로 쓰러지시면서 집안에 우환이 있으니까 아주 집안이 어려워지고 힘겨운 경랑 속으로 휩싸여 들어가게 됩니다.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신 것이 그것도 제 운명의 길에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것이죠. 예, 어머님이 아들 삼형제, 남편, 또 시아버지, 이렇게 남자들 5명 뒷바라지에, 또 어머님이 당시에 집 앞에 그 내거리에서 냉차라고 있습니다. 여름이면은 냉차, 아이스크림 만들어 파시고 이러한 장사까지 하시다 보니까 아마 건강을 살피지 않으셔서 아주 젊은 나이에 고혈압 중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제가 당시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아주 어려워지게 된 거죠. 근데 그 중3 무렵에 고등학교를 진학해야 되는데 그 아버님 친구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집안이 어렵고 그러니까 좀 돈 안 들이고 고등학교 가는 데가 있다. 그러면서 당시에 철도 고등학교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가서 원서를 보내주겠다. 제 기억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아버님 친구분이 가신 후에 그 철도고등학교 뭐 원서를 보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당시에 춘천에 춘천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입니다. 아버님이 저보고 야 고등학교 가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아니 어머님이 이렇게 쓰러지셨는데 집안이 이렇게 어려워졌나. 근데 이제 아버님이 조건을 다시기를 춘천고등학교 들어가면은 고등학교 보내주겠다. 예, 당시에 제가 그 모 중학교에서 전교 한 20등 정도를 했습니다. 당시에 70명까지 춘천고등학교에 합격 안정선이라고 했는데 객관적으로 춘천고등학교에 떨어질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춘천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다가 또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너 어느 대학 갈래? 근데 그때도 제가 몰랐습니다. 이렇게 대학 뭐 진로나 이런 쪽에 좀 무관심했던 저는 어머님이 앞 계시니까 그래도 공부나 좀 열심히 하자. 그래도 방황하지 않고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고3 때 그 담임 선생님하고 처음 이렇게 진학 상담을 하는데 너 어디 갈래? 그래서 저도 모르게 강원사대 국어교육과를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국어교육과 가려면 국어를 아주 잘해야 됐어요. 국영수 100이 아니라 국어과 지망하는 사람은 국어가 200점, 영어과 지망하는 사람은 영어가 200점, 수학교육과 지원한 사람은 수학이 200점으로 계산했던 때였습니다. 원래 제가 고등학교 때 전교에서 1등 하던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 과목이 바로 국사가 되겠습니다. 국사. 그저 저는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외우고 이해하면 되니까 그 국사가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원래는 강원대 사학과를 가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래도 국사 선생보다는 국영수 하니까 국어 선생이 되는 것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당시에 제가 그 고전문학, 한자, 한문 이런 데 아주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요? 한자 1800자 교본을 한 권 썼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한자도 재밌고 그러니까 고전문학이라고 국문학에 그걸 하면은 내가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학과를 안 가고 강원사대 국어교육과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가 국사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저의 저서 가운데 경복궁이 불타다 이러한 저서가 있습니다. 어디 책이 있을 텐데요. 그 경복궁이 불타다라는 책의 내용은 우리 역사 속의 꿈에 관한 기록입니다. 역사 속의 꿈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꿈 이야기와 해설을 달아서 출간한 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국사를 아주 좋아했으니까 꿈과 역사의 결합, 경복궁이 불타다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강원사대 고교육과에 입학했는데 집안에 어머님이 아프시다 보니까 제가 생활이 그렇게 밝지 못하고 뭔가 제 자신을 어디다가 좀 이렇게 몰입시켜야 되는 그래서 당시에 저는 세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는 좀 종교적인 힘으로 불교의 대불련이라고 그래서 대학생 불교연합회 또 춘천에 당시에 포교당이 있었는데요. 포교당에 가서 뭐 설법을 좀 듣고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좀 평온해지는 것 같은 또 학문적으로는 당시에 한자 공부 또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또 이렇게 괴로움을 잊는 데는 어학 공부가 최고입니다. 제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자면
예, 친구들이 와서 저보고 야, 저놈은 조금 도른 놈이다. 예, 1976년도에 일본어 공부하고 있으니까 저놈이 왜 일본어 공부하냐? 영어 공부도 안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뭐 미친 듯이 한자 한문 일본어 이렇게 학문적으로 공부하면서 제 괴로운 마음을 좀 달랬습니다. 예, 이때 일본어를 공부한 것이 30여 년 뒤에 단국대학교 한문학과 박사과정에서 졸업자격시험에 일본어로 통과하게 되는 운명적인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랑을 해보자. 사랑의 힘으로 내 마음을 좀 알아주는 이러한 착한 이성을 만나서 좀 이러한 괴로운 현실을 달래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지만 이렇게 미팅 나가서 상대방 여성에게 아유 나는 아들 삼형제 중에 장남이고 또 어머니는 고혈압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지금 뭐 6년째 병석에 누워 계신다. 이런 얘기를 저는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그 미팅 나온 그 여성분들이 그냥 한두 번 만나고는 그냥 떠나가는 너무 몰랐습니다. 이렇게 처음 만남부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삼형제 중에 장남의 어머니는 고혈압 중풍으로 누워 계시되 또 생긴 거는 또 삐쩍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에이 자 그런데 그 대불련에서 그 토파일 날 서울에 그 행사를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서 한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친구가 서울 교대를 나와가지고 3학년 때니까 벌써 초등학교 교사로 나간 거예요. 아이고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야 교대 가면은 2년 만에 졸업하고 나와서 군대도 안 가고 초등학교 선생을 하는구나를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야 집에 어머님이 아프시고 그런데 내가 강원사대 구호과에 진학하지 말고 춘천교대에 들어갔다면 2년 만에 나도 사회 나와서 돈 벌고 집안에 경제적으로 보탬도 되고 군대도 안 가는 거. 아, 왜 내가 이걸 몰랐지? 예, 정말로 몰랐습니다.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그 얘기해 주지 않은 것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은 것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유 내가 그냥 교대 나왔으면 벌써 사회 나와서 사회생활하고 어려운 집안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요 내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이 강원사대 구호육과로 가게 되었구나. 예, 당시에 고등학교 때 저희 반에서 저랑 성적이 좀 엇비슷했는데 춘천교대에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교대 가면은 합격했을 텐데 왜 그때 그걸 몰랐지?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 따라 흘러갑니다. 제가 교직에 나와서 국어 교사를 하면서 한 30여 년 전에 꿈의 몽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고 이 꿈의 몽이라는 게 한마디로 말해서 꿈의 상징의 이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꿈의 상징이 국어의 문학의 문학적 상징과 일치합니다. 꿈의 상징은 문학적 상징 또는 우리 언어의 관습적인 상징과 일치합니다. 너 자식 옷 벗고 싶어? 너 잘리고 싶어져. 꿈에 옷을 잃어버리면 실직하게 됩니다. 반면에 꿈에 멋진 정장을 한 벌 얻어 입으면 취직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참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 따라 인생길이 흘러갑니다. 왜 내가 교대를 가지 않았을까? 지금 와서 보면은 국문학을 해서 내 꿈의 몽이나 또한 제가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에 들어갈 때 이상하게 국문학은 좀 싫더라고요. 난 한문학이 더 좋아. 사실 한문학이나 국문학이나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옛날에 우리 선임들이 사상과 감정을 한글이 아니라 한문으로 적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난중일기가
한글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한문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난중일기는 한문학입니까? 국문학입니까? 참. 이렇게 국문학과 한문학이 한문으로 적혀 있는 게 한문학인데, 뭐 우리 국문학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석사 과정을 나오게 되고, 또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 따라 어떻게 한국대 한문학 박사 과정으로 진학하게 됩니다. 예. 아니, 단국대 한문학과하고 꿈에모하고 뭔 관계가 있느냐? 예. 우리 선임들이 꿈꾸고 난 체험담을 한문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이 터지기 전에 그러한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을 꿈으로 예지한 선임이 있지 않았을까? 예. 대학원 들어가서 제가 꿈 관련 논문을 쓰면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서해 유성룡이 또 호균이 이렇게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을 꿈으로 예지한 기록이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및 유튜브로 여기 올려져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그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면은 제가 왜 교대를 안 가고 4대 국어교육과 국문학을 하게 됐고 또 한문학을 하게 됐고, 그것이 내 인생길에서 이러한 꿈의 몽을 연구하는데, 또 나아가 퇴직하기 전부터 사주에 관심을 갖게 돼서 사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한자나 한문이 절대적으로 아주 필요하죠.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인생길이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 따라 흘러가는구나.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평생을 교직에 있었는데 이 칠판하고 이 백목하고 이게 제 인생길에 아주 친한 친구가 됐었는데, 이제 퇴직하고 나서도 또 내가 이 길을 걷는구나. 예, 제 사주적으로 인성, 학문의 길에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예, 저의 인생길을 간략하게 예를 들어 말씀드렸는데, 우리 삼형제가 춘천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둘째나 셋째는 저보다 공부를 더 잘해서 친구의 서클인가요? 청신이라고 이런 게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 뽑아가지고 제가 그런 친목 앤드 그런 모임이 있더라고요. 아쉽게도 제가 친구 들어갔을 때는 저보고 너 여기 와서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렇게 둘째하고 셋째가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대학 진학할 때 제가 서울에 와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원서를 갖다가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둘째는 서울대 사대 가는 것으로 그랬는데, 둘째의 경우도 당시에 담임 선생님이 야, 집안 어렵고 그러니까 중앙대학교 법대를 가라. 거기 가면은 4년간 수업료 면제에다가 월 30만 원씩도 준다. 예, 이재명 대표님이 동생과 같은 경우입니다. 중앙대학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그래서 동생이 서울대 사대 원서만 갖다 놓고 거기 내지 못하고 중앙대 법대로 진학하게 됩니다. 동생도 운명의 길이 참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대기업에 들어가서 이사까지 하고 지금은 퇴직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운명의 인생길이 그 순간에 만약에 바로 밑에 동생이 서울대 사대를 나왔다면 동생도 교직의 길을 걷지 않았을까. 그런데 일반 회사로 들어가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자, 막내는 우리 아버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 삼형제 가운데 큰 놈하고 둘째 자식이 셋이다 보니까 입이라도 하나 덜려고 아버님 생각에 중3 때 당시에 금호공고라고 있었습니다. 그 금호공고 가면은 거기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군대 하사관으로 가는, 거기를 가라고 셋째 그를 떠밀었죠. 셋째도 그때 중학교에서 전교에서 이렇게 손가락 안에 드는 정도로 공부를 잘했는데, 저는 금호공고 가면은
무조건 붙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글쎄 이게 뭔 조화인지 금호공고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막내 놈이 가기 싫어서 아마 면접 같은 거 제대로 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금호공고 못 가니까 아버님이 고등학교 안 보내 그랬다가 아유 그래도 아버님 그래도 고등학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아버님이 조건으로 그래 그러면 춘천에 있는 기계공고를 가라. 기계공고 가서 빨리 나와서 사회 나와서 돈 벌어라. 너 대학 가지도 말고. 예, 아버님이 상당히 좀 엄하신 분이었습니다. 막내 동생은 아버님이 뭐 기계공고 가 그러면은 기계공고 할 수 없이 가야 되는. 근데 제가 장남인 형의 입장에서 저놈이 공부를 잘하는데 왜 기계공고를 아버님이 보내려고 그러냐. 그건 알죠. 빨리 나와서 사회 진출해서 돈 벌어라. 근데 암만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인데 원서 쓴다는 날 제가 만사 제쳐놓고 아버님 따라서 그 당시에 춘천에 소양중학교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버님하고 담임 선생님이 상담하는데 제가 옆에서 아버님 얘를 갖다가 기계공고 보내면 안 됩니다. 공부 잘하고 그러니까 얘도 역시 충고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 봐도 됩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닙니다. 웬만해서는 뜻을 안 꺾는 분이신데 또 담임 선생님도 얘가 공부 잘하는데 아깝다 기계공고 가기에 그러면서 이렇게 담임 선생님도 그래도 제 편을 들어주니까 우리 아버님이 알겠다 그러면 춘천고등학교로 보내는 걸로 하겠다 해서 막판에 셋째도 춘천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을 끝나고 나오니까 아버님이 이렇게 주머니에서 꼴꼴이 돈을 조금 주시면서 당시로 담배 2갑 할 돈이었습니다. 야, 너 담배 2갑 너 사서 담임 선생님 갖다 드리고 와라. 참 하나 더 있네요. 그래서 이제 셋째도 춘천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이 그 하나라도 빨리 내보내서 좀 집에 숟가락 좀 덜게 하려고 이 셋째 놈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님이 또 어떤 분입니까? 야, 너 입도는 공짜로 갈 수 있는 대로 그러면서 셋째 막내를 갖다가 육군사관학교로 가라. 그래가지고 또 이 셋째 놈이 육사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뭐 필기시험 합격, 2차 합격 해가지고 전 육사 진짜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당시에 제가 ROTC를 하고 있었는데 뭐 실온조에도 이상 없을 거야. 그런데 뭔 좋아한지 마지막에 육사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 마지막 과정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 막내가 어렸을 때 한 대여섯 살 때 놀다가 당시에 그 설탕물인가요? 설탕물 녹여가지고 거북선 만들고 뭐 뽑기 그거 구경하다가 옆에 놈이 밀어가지고 이 뜨거운 설탕물이 이 왼팔을 갖다가 뒤집어 썼었어요. 그래서 뭐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그 낙하산 타고 고공 점프하면은 이렇게 화상 있는 사람은 그 화상 부위 때문에 이게 안 된다.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아버님이 이전에 6.25 때 결혼하셨는데 처음에 만났던 그 여자분이 이북으로 넘어갔답니다. 그런데 그 신혼조회 하는데 아무래도 ROTC보다는 육사가 또 꼼꼼하게 하는 모양이죠. 하여간 뭔 이유 때문인지 동생놈이 육사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야 너는 말이야 대학 안 보내려고 그러다가 너 절대로 서울에 안 보낸다. 그 바로 위에 둘째가 중앙대 법학과에 들어갔는데 수업료 면제에 월 30만 원 이런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냥 학비만 면제받고 월 지원금이 없다 보니까 아버님이 그 생활비 대느라 제가 ROTC를 지원해서 군대를 가게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야 ROTC에서 또 장교로 근무하면 매달 받는 월급 부모님한테 생활비로 보태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ROTC를 또 지원하게 됩니다. 어쨌든
아버님이 그 둘째가 서울의 중앙대에 다니다 보니까 학비 면제 받아도 매달 생활비 들어가고 그러니까 생활이 어렵죠. 그러니까 막내 보고 야, 너 여기 강대 가라 강대. 공부를 아주 잘하는데 막내놈 보고 너 어디 가? 그러니까 막내놈이 이과였는데 문과로 경영학과 가겠다는 거예요. 너 그러면 불이익 아니냐 그러니까 아이 그런 거 상관없다고. 예, 막내가 강대 경영학과로 진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3학년 때인가요? 거기서 누가 얘기 들었는지 공인회계사 CPA 반에 그거 들어가서 참 막내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따가 집에 와보면 책장 서랍 열어보면 안약, 눈병이 몇 개씩 굴러다녀요. 하도 책을 많이 보고 그래서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눈에 눈곱이 질질 끼고 또 혈압을 재면은 뭐 200 얼마 신경성 고혈압이랍니다. 그렇게 동생이 처절하게 공부했는데 공인회계사 시험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 막내 얘기로 학원에 서울에 가서 좀 듣게 돈 좀 보내달랬는데 저도 막 결혼한 뒤라 부모님 생활비에 동생 학원비까지 댈 형편이 안 됐습니다. 아유 못 대줘 그랬더니 난 뭐 떨어지고 대학교 4학년 때 KBS 공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험 보고 나와서 어떠냐 그러니까 망했다. 왜?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자기같이 CPA 공부한 사람들은 어렵게 나와야 되는데 문제가 거지 같은 게 나왔더라. 그랬더니 그래도 필기시험에 통과하고 마지막에 3명이 남았더랍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공채에 직급이 높은 거로 합격하는 건데 그 당시에도 제가 아이고 내 동생이 또 떨어지겠구나. 당시에 뭐 백 뭐 이런 거가 난무하던 때라서 저희 집안에는 백이라고는 없어요. 아버님이 양화점 하셨다는 거. 그 무슨 그런데 합격자 발표 날에 막내가 공채에 합격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우리 집안에 엄청난 백이 있다는 거. 이게 바로 돌아가신 어머님 백. 예, 어머님이 제가 군대 가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벽에 어머님 사진이 걸려 있는데요. 아무렴 어머님이 아들 삼형제 잘 되라고 저기 하늘나라에서 그래도 음으로 양으로 아마 밀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상님 빼 보이지 않는 덕에 어떠한 다른 사람들의 누구 애비가 뭐 한다 그거를 앞서가는 조상님의 보살핌으로 저는 막내가 KBS 공채 시험에 합격하게 됐다고 믿습니다. 막내도 30몇 년 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예, 제가 그러다가 기차를 타면 승무원, 기관사를 이렇게 보면서 야, 내가 저기 직업을 가질 수가 있을 뻔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철도고등학교를 갔더라면 그러면 지금 아마 이런 꿈의 몽이나 국문학, 한문학, 사주 이런 길하고는 또 멀었겠죠. 또 교대를 갔더라도 아무래도 국문학, 한문학 그러한 사주 꿈의 몽 길하고 멀어졌겠죠. 예, 보이지 않는 그러한 운명의 길 따라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은 고시 공부하다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절에 휴양차 몸 건강을 좀 회복하려고 들어갔는데 그냥 거기서 나오지 않으시고 스님의 길로 나아간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뜻대로 우리 인생길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명심보감의 숙명편에 이런 운명의 수능 칠해풍성 중앙각 운태뇌갱 순복비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고사 이야기를 알아야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칠해 때가 오니까 풍송 바람이 불었다.
등왕각으로, 예, 중국의 당나라 때 왕발이라고 하는, 예, 나이 아주 젊은 왕발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꿈이 관련되는데, 하루는 그 왕발이 꿈을 꾸는데, 야, 너 내일 어디 가서 배를 타라. 그래서 어디로 가라. 근데 그 중국에 운하가 있어가지고 배로 많이 이동을 하죠. 근데 거기서 그 거리까지 가는데 정상적으로 치면은 한 4일 정도, 4, 5일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 거기서 배를 타가지고 그렇게 하루 만에 이 등왕각이 있는 데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꿈을 꾸고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배에 올라탔는데 그 바람이 순풍이 짝짝 불어가지고 한 3일 걸리던 거리를 왕발이 하루 만에 거기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등왕이 누각을 갖다가 져놓고 이게 등왕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 올린 유튜브 동영상에 사진이 있습니다. 등왕각을 갖다가 멋있게 져놓고 축하 잔치를 베풀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알기로 사위인가가 장원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 왕발이 내가 한번 나도 져보겠다 해가지고 왕발이 등왕각 설하는 등왕각이 지어진 걸 축하하는 그런 시를 졌는데 너무나 잘 져가지고 왕발이 장원하게 되고 젊은 왕발이 이름을 떨치게 되는, 그러니까 이 왕발이 이름 떨치게 된 게 본인의 뜻이 아니라 요 운명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운이 어떻게 보면 3일 가도 될까 말까 거리를 하루 만에 그냥 바람이 순풍이 불어가지고 그렇게 문명을 이름을 떨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 요 밑에 거는 또 반대입니다. 송나라 때 어느 서생이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범중엄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게 좀 좋은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이 어느 산에 가면은 헌복비라고 당시에 명필인 구양순이 쓴 거니까 이걸 갖다가 탁본을 해다가 팔으면은 된다. 그러니까 탁본이라고 이렇게 떠다가 팔면 된다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한번 가서 그냥 한 뭐 100장, 1000장 이렇게 필체를 갖다가 탁본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노잣돈까지 마련해 줍니다. 이 선비가 그 먼 길을 가가지고 이제 탁본을 좀 하려고 하는데 하필이면은 그 천복비 있는 데까지 거의 다 올라갔는데 얼마 남겨두고서 뇌갱이 번개가 뻑 치더니 비석이 쫙 갈라지는 탁본을 못하게 만든 거죠. 참 그게 때가 오니까 바람이 순풍이 불어서 등왕각으로 갈 수 없는 거리를 가게 만들어주고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비석을 탁본하러 갔는데 좀 탁본하고 난 뒤에 벼락치면 좀 어디가 좀 뭐 덧납니까? 탁본을 하려고 그러는데 운이 물러나니까 운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비석이 쫙 갈라지니 말짱 황이 된 거죠. 말짱 도루묵. 예, 이번 시간에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이 있다에 관해서 자발적으로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이러한 운명의 작용력은 얼마나 되는가, 이러한 그 운명이라는 걸 믿어도 되는가, 과연 우리 인생길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운명의 길을 미리 알 수 없을까, 미리 좀 알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꿈의 몽의 세계, 예지역 꿈의 세계, 그 다음에 사주, 그 다음에 뭐 관상, 정확하게는 관상에서 나아간 체상, 체상에서 나아간 심상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 이거 말고 뭐 혹자는 뭐 수상이다,
손바닥 이렇게 보고 운명이를 안다. 웃기게도 어떤 사람은 또 족상까지 발바닥 보고도 안다. 귀 보고 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사주나 꿈메몽에 관한 본격적인 동영상을 올리기 전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게 운명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고서는 예의적 꿈의 세계나 사주에 반명하는 그 사람의 사주로 그 사람의 직업운을 볼 수가 있고 재물운을 볼 수가 있고 어떠한 애정운을 볼 수가 있고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운명의 길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로또 복권 당첨 어떻게 미리 좀 알 수 없을까? 있습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아주 좋은 꿈을 꾸고 또 사주적으로 편재라고 그래서 뜬금없는 재물이 들어오는 그러한 기운이 강하게 들어올 때 내가 로또 복권이나 아니면 뭐 주식에서 대박이 나거나 아니면 뜻밖의 유산을 받게 되거나 백사를 잡게 되거나 산삼을 캐게 되는 그런 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저는 바람이 있다면 시청자들이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이 있음을 각인시키고 싶습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 속에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또 저는 이러한 예의적 꿈의 세계 또 사주의 세계가 진리인데 왜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고 어떤 사람은 미신이다. 그거 하는 사람들이 사기꾼이다. 잘 먹고 잘 살아온 사람들은 그러한 꿈이나 또 사주의 세계를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떤 시련에 빠지면 이제 좀 자신의 운명의 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운명의 작용력은 얼마큼 되느냐 또 이러한 운명의 길을 미리 알 수 없을까 사주와 꿈의 몽의 대중화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